2020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나라 카타르가 거제도를 잘라냈습니다. 한국은 너무 비싸다면서요. 그런데 5년 뒤 그 카타르가 거제도 도크 앞에 다시 줄을 섰습니다. 돌아온 카타르가 들은 대답은 딱 한 줄이었어요. 죄송한데요. 2028년까지 자리가 없는데요.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돈다발을 들고 왔는데 우리 조선소가 되레 거절한 겁니다. 6조를 아끼려던 그 선택이 어쩌다 29조짜리 후회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남의 나라 뉴스가 아니라 우리 집 전기료까지 흔드는지 그 5년을 처음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 통보가 날아온 게 2020년 6월이었어요. 카타르 에너지가 거제도 조선소에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한국은 너무 비싸다. 그 말 한마디에 거제도가 예약해두고 있던 자리들이 잘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카타르가 밀어붙이던 LNG선 사업이 얼마나 큰 판이었냐면요. 슬롯 예약 규모만 23조 원대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23조요. 배로만 따져도 1차와 2차를 합쳐서 128척. 그러니까 조선소 하나가 몇 년을 꽉 채워 돌려도 될 만한 초대형 물량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당분이 거제도 손을 떠나서 중국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거제도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아세요? 몇 년치 일감이 한꺼번에 걸려있던 판이었어요. 이 물량만 잡으면 도크가 다시 돌아가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협력업체들 밥줄이 다시 이어지는 그런 판이었습니다. 그걸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나라가 통째로 걷어쳐 찬 거예요. 여기서 잠깐 LNG선이라는 배가 어떤 물건인지부터 짚고 갈게요. 이게 그냥 큰 배 정도가 아니에요. 배 한 척 길이가 축구장 3개를 나란히 이어 붙인 것만 합니다. 그 거대한 쇳덩어리 안에다가 영하 163도짜리 액체가스를 가득 싣고 대양을 건너는 배거든요. 아무나 못 만들어요. 세계에서 몇 나라 손에 안 꼽힙니다. 그 배를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나라가 거제도 말고 다른 데서 사겠다고 돌아선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뼈아팠는지는요. 그 직전 거제도가 어떤 시절을 지나왔는지를 알아야 실감이 납니다. 시계를 2015년으로 조금만 더 돌려볼게요. 그때 거제도는 말 그대로 빙하기였습니다. 우리 조선 3사가 나란히 조 단위 영업 손실을 냈어요. 한 해 장사에서 조 단위로 까먹었다는 겁니다. 배를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가 쌓이던 시절이었죠. 숫자로만 들으면 잘 안 와닿으실 텐데요. 거제도라는 도시 자체가 쪼그라들었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시절 25만 6천 명이던 인구가 23만 2천 명까지 빠졌어요.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일거리를 찾아서 섬을 떠난 겁니다. 조선소 하나 흔들리니까 도시 하나가 통째로 휘청인 거예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뭐였냐면요. 텅 빈 도크였습니다. 도크라는 게 배를 짓는 거대한 작업장인데요. 원래 같으면 밤낮 없이 불꽃 튀기고 쇠 두드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자리예요. 그런데 그게 조용했습니다. 일감이 없으니까요. 세계 최고라던 거제도 도크가 정적에 잠겨있던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조선소가 멈추면 조선소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용접하던 사람, 도장하던 사람, 부품되던 협력업체 사장님까지 줄줄이 흔들립니다. 식당도 상가도 같이 문을 닫아요. 도시 하나가 조선소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셈이죠. 그 시절을 겨우 버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악물고 한 척 한 척 다시 수주해 오면서 조금씩 도크에 불을 다시 켜던 차던 참이었어요. 바로 그 바닥을 겨우 기어 올라오던 참에 2020년 그 통보가 날아든 거예요.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너희는 비싸다며 등을 돌린 거죠. 자존심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겨우 살아나려던 사람들 앞에서 문이 쾅 닫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굴욕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대목이 있어요. 카타르는 왜 하필 그때 한국을 잘랐을까요? 잘 나갈 때도 아니고 거제도가 가장 힘없이 주저앉아 있던 그 시점에 등을 돌린 이유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사실 그 답을 들여다보면요. 카타르가 든 계산기, 그 숫자만 보면 틀린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카타르가 바보라서 중국을 골랐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놓인 계산기를 같이 한번 두들겨 보죠. LNG선 한 척 값이 그때 한국은 얼마쯤 했냐면요. 척당 2,1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조선소는 같은 배를 얼마에 불렀냐면요. 척당 1,500억 원이었어요. 한 척에 600억 원 차이가 납니다. 비율로 따지면 30%쯤 싼 거예요. 물론 이 가격은 공식 공시가 아니라 업계 추정치이긴 한데요.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중국 배가 눈에 띄게 쌌어요. 한 척에 600억이면 여러 척을 한꺼번에 주문하는 카타르 입장에선 이게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 중국 후동중화라는 조선소에 배정된 물량이 30척이었는데요. 척당 600억씩만 아껴도 단순 계산으로 수조 원이 남는 겁니다. 절감액만 6조 원 규모였어요. 6조 원이라는 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월급으로 치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꼬박꼬박 모은다고 쳐도 16만 년을 넘게 모아야 만져보는 돈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벌어도 근처도 못 가는 액수를 배 몇 척 더 싼 데서 사는 것만으로 아낄 수 있다고 하면요.
그 나라 살림 맡은 사람 입장에선 안 흔들리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이걸 우리 살림살이로 옮겨보면 이런 겁니다. 원래 살던 30평 아파트가 좋긴 한데 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런데 바로 옆 단지에 21평짜리가 훨씬 싸게 나왔다. 방 하나 줄고 조금 좁아지긴 해도 그 차액이면 애들 학비가 나오고 노후 자금이 생긴다. 그럼 많은 분들이 21평으로 옮기는 걸 진지하게 고민하시잖아요. 카타르가 딱 그 계산을 한 겁니다. 조금 아쉬워도 이 돈이면 넘어갈 만하다. 게다가 그때 중국은 그냥 싸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나라가 뒤에서 조선소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금융이면 금융, 지원이면 지원. 국가가 작정하고 등을 떠밀어 주니까 가격을 이렇게까지 후려칠 수 있었던 거죠. 카타르 입장에서 보면요. 값도 싸고 나라가 보증까지 서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였을 겁니다. 실제로 카타르는 나중에 초대형 배까지 중국의 무더기로 몰아주면서 자, 이제 중국이 우리 파트너다. 이런 분위기를 대놓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그냥 합리적인 선택 아니냐? 싼 데서 사는 게 뭐가 문제냐? 맞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2020년 그 순간 그 계산기만 딱 놓고 보면 카타르는 틀린 선택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는 정직하게 중국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 싼 배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 한복판에서 하나둘 멈춰서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가격표에 안 적혀있던 데서 터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 꼭 이런 댓글이 달려요. 실제로 저희 채널에도 달렸습니다. 가짜뉴스다. 카타르가 한국에 안 판다는 게 말이 되냐? 돈 많은 나라가 뭐가 아쉬워서 한국에 매달리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 말 말고 배 이름과 연도 그리고 정부 기록으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첫 번째 배부터 보시죠. 이름이 CESI 글래드스톤호입니다. 중국 후동 중화조선소가 지어서 2016년에 인도된 LNG 운반선이에요. 이 배가 2018년 6월 호주에서 중국으로 가스를 싣고 항해하던 중에 그만 주엔진이 멈춰섰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요. 자동차로 치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진 겁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 파푸아 뉴기니의 라바울이라는 항구까지 다른 배가 끌고 가서 수리를 했어요. 그 수리에만 몇 주가 걸렸습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LNG선이 좀 멈춘 게 뭐 그리 큰일이냐? 배도 가끔 고장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자동차도 서고 비행기도 지연되는데 배라고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배 안에 뭐가 실려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셔야 해요. 영하 163도짜리 액체가스입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온도가 오르면 계속 끓어서 증발하는 화물이에요. 그런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 선다는 건 짐칸에 시한폭탄을 싣고 갓길에 세워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고장 하나로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났으면 저도 우연이라고 했을 겁니다. 두 번째 배가 나옵니다. CESI 칭다오호. 역시 같은 후동중화 조선소가 지어서 2017년에 인도된 배예요. 이 배는 2023년 11월 호주 커티스 아일랜드에 있는 가스터미널에 배를 대는 중에 발전기 4기가 한꺼번에 손상됐습니다. 하나둘도 아니고 4기가 동시에요. 배에서 전기를 만들어주는 심장이 통째로 멈춘 셈입니다. 그중 한 기만 겨우 제조사 감독 아래 현장에서 다시 살렸고 나머지는 중국까지 끌고 가서 고쳐야 했어요. 문제는 이 배 한 척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배가 터미널을 막고 서 있는 바람에 그 항구의 가스 선적 작업이 열흘 가까이 통째로 멈췄습니다. 예정돼 있던 LNG 화물 3건의 일정이 줄줄이 밀렸고요. 배 한 척 고장이 항구 전체를 마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 해사안전청이 어떤 조치를 내렸느냐? 이 CESI 칭다오호에 대해 호주 수역 안으로 180일 동안 들어오지 말라고 출입금지를 때립니다. 반년이에요. 나라가 배 한 척한테 우리 바다에 반년간 얼씬도 하지 말라고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이건 제 감상이 아니라 호주 정부가 공식으로 내린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가짜뉴스다라는 댓글에 이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배 이름 CESI 글래드스톤호, CESI 칭다오호, 연도는 2018년과 2023년, 발전기 4기, 출입금지 180일. 이게 다 실제 배 이름이고 실제 정부 기록입니다. 카타르가 한국에 매달리게 된 게 국뽕 섞인 가짜뉴스가 아니라 이렇게 바다 위에서 벌어진 실측 사고들이 쌓여서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두 척을 다 어디서 지었죠? 후동중화, 같은 조선소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이야기냐면요. 중국에서 이런 대형 LNG선을 제대로 지어본 조선소가 사실상 이 후동중화 한 곳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실력 있는 선수가 팀 전체에 딱 한 명뿐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조선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곧 중국 LNG선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위험이 한 군데로 몰려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거제도는 이런 배를 수십 년째 여러 조선소가 나눠서 지어왔습니다. 이 차이가 바다 위에서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카타르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죠.
6조 원을 아끼려고 값싼 배를 골랐는데 그 배가 화물을 싣고 바다에서 멈춰서고 남의 나라 항구를 열흘씩 막고 급기야 반년 출입금지까지 당합니다. 그 사이에 팔지 못한 가스, 늦어진 화물, 깎여 나간 신뢰, 이걸 다 돈으로 환산하면 아낀 6조 원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몇십만 원 아끼려고 싼 중고차 샀다가 수리비로 세차값 나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중국 배만 이렇게 멈추고 우리 거제도 배는 안 멈출까요? 배 만드는 기술이야 요즘 중국도 많이 따라왔다는데 대체 어디서 이렇게 갈리는 걸까요? 그 답은 엔진도 아니고 발전기도 아닙니다. 손톱보다 얇은 막 한 장, 정확히는 0.7mm에 있습니다. 0.7mm. 이 숫자 하나가 왜 세계 최고 부자 나라를 거제도 앞에 무릎 꿇렸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오늘 이야기의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먼저 LNG, 그러니까 이 액화천연가스가 어떤 물건인지부터 잡고 가야 해요. 이걸 배에 싣고 옮기려면 가스를 꽁꽁 얼려서 액체로 만듭니다. 그 온도가 영하 163도예요. 우리가 겨울에 영하 10몇 도만 돼도 손이 곱고 물이 오는데 그거의 10배가 넘게 차가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 얼어있던 가스가 조금이라도 온도가 오르면 다시 기체로 돌아가는데 그때 부피가 무려 600배로 불어납니다. 액체 한 컵이 순식간에 큰 바나나를 가득 채우는 기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물건을 담으려면 그 짐칸이 보통 통이어선 안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멤브레인 화물창이라는 기술입니다. 말은 어려운데 핵심은 간단해요. 배 안쪽 벽에다가 아주 얇은 금속박을 한 겹 발라서 그 영하 163도짜리 화물이 새어 나오지도 않고 배를 얼려버리지도 않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럼 이 막이 얼마나 얇으냐? 인바라고 부르는 특수한 니켈합금인데 그 두께가 0.7mm입니다. 지금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 한 장, 그거 두께랑 비슷해요. 카드 한 장 두께의 금속막이 영하 163도짜리 가스와 바깥 바다 사이를 갈라주는 유일한 벽인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축구장 3개를 채우는 그 거대한 배 안쪽 벽 전체를 신용카드 두께 금속으로 빈틈없이 단 한 군데도 새는 데 없이 이어붙여야 합니다. 조금만 어긋나거나 조금만 잘못 붙이면요. 그 틈으로 영하 163도짜리 냉기가 새어나옵니다. 바로 그 순간 아까 파트에서 봤던 그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발전기가 멈추고 배가 서고 결국 남의 나라 항구까지 막아버리는 겁니다. 답이 바로 이 막을 붙이는 솜씨였던 겁니다. 그럼 이 솜씨의 차이를 뭘로 잴 수 있을까요? 저는 자연기화율이라는 숫자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무리 잘 막아도 배가 항해하는 동안 얼려놓은 가스가 조금씩 저절로 끓어서 날아가 버려요. 아이스크림을 냉동고에서 꺼내두면 저 혼자 녹듯이 실어놓은 가스가 저절로 증발하는 비율, 이게 낮을수록 좋은 배입니다. 팔 물건이 도중에 덜 사라지니까요. 예전 배들은 이 비율이 하루에 0.15%쯤 됐어요. 그런데 거제도에서 지금 만드는 배는 이걸 0.07%까지 낮췄습니다. 절반 넘게 줄인 거예요. 게다가 우리 하나오션이 개발한 솔리더스라는 방식은 서류상으로 0.049%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남의 원천 기술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우리 숫자를 만들어냈다는 뜻이에요. 이 0. 몇 퍼센트 차이가 대양을 몇 주씩 건너는 항해에서는 화물차 몇 대분의 가스를 지키느냐 날리느냐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이 카드 두께에 막을 붙이는 일 기계가 다 해줄 것 같죠? 아니에요. 결국 사람 손입니다. 이 용접을 제대로 하는 기술자 한 명을 길러내는데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에요. 대학 4년 다니고 신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10년을 그 좁은 화물창 안에서 카드 두께 막을 붙이고 또 붙이면서 몸으로 익혀야 비로소 한 사람 몫을 하는 겁니다. 이건 돈다발 얹어준다고 내일 당장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통째로 사야 하는 거거든요. 카타르가 아무리 부자라도 이 10년만큼은 돈으로 건너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단하면 그 원천 기술도 우리께 맞냐? 사실 여기엔 좀 아픈 대목이 있습니다. 이 멤브레인 화물창의 원천 특허는 프랑스의 GTT라는 회사가 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사는 배 한 척을 지을 때마다 선박값의 5% 정도를 로열티로 이 프랑스 회사에 꼬박꼬박 물어줍니다. 배 한 척당 수백억 원이 프랑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레시피는 프랑스 셰프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레시피대로 빵을 굽는 손은 거제도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레시피 가진 사람은 여럿인데 그 레시피대로 완벽하게 구워내는 손은 거제도밖에 없더라.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카타르가 프랑스로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프랑스엔 레시피만 있지 굽는 손이 없어요. 중국에도 레시피는 있었는데 그 손이 아직 10년을 못 채운 겁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서 배가 멈춘 거고요. 결국 돈 싸들고 갈 데가 거제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쯤 되면 그림이 꽤 선명해지시죠? 값싸게 갔다가 배가 멈췄고 결국 카타르가 거제도로 돌아왔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깔끔한 결론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심이 남습니다. 정말 가격과 기술 이 둘만으로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순순히 돌아왔을까요? 카타르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데는 가격표에도 기술서에도 안 나오는 진짜 변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좀 뜻밖일 겁니다. 바로 거래 정치예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볼게요. 우리 동네에 오래 다닌 단골 식당이 하나 있다고 쳐보죠. 그 집 사장님이 가게를 고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업체나 부르지 않아요. 늘 우리 가게 밥 사 먹으러 오는 그 손님. 그 손님 사촌이 인테리어 한다더라. 그럼 그쪽에 일을 맡기거든요. 서로 밀어주고 댕겨주는 거죠. 카타르가 딱 그렇습니다. 카타르는 자기네 LNG, 그러니까 가스를 사가는 큰 나라들한테 배 만드는 일도 나눠주고 싶어 해요. 내 가스 꾸준히 사주는 고마운 손님이니까 그 손님 나라 조선소에 일감도 좀 챙겨주자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중국한테 그 관계로 배를 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 거래 정치라는 게 참 냉정해요. 관계는 관계고 결국 배가 멈춰서면 그 관계도 소용이 없거든요. 아무리 단골이어도 고쳐준 가게가 자꾸 물이 새면 다음엔 그 집 안 부르잖아요. 딱 그 상황이 온 겁니다. 가스는 카타르한테 목숨줄이에요. 그 목숨줄을 실어 나를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멈춰서 버리면 아무리 값을 깎아준 배라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손해죠. 그러니 카타르로서는 관계고 인심이고 다 접어두고 절대 안 멈추는 배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거제도였죠. 두 번째 변수는 조선 슈퍼사이클이었어요. 슈퍼사이클, 이것도 말은 거창한데 뜻은 간단합니다. 배 주문이 한꺼번에 몰리는 초대형 호황, 그게 슈퍼사이클이에요. 전 세계에서 낡은 배들을 한꺼번에 3배로 갈아치우는 시기가 딱 이때 겹쳤거든요. 그러니까 거제도 도크가 배 만드는 그 큰 작업장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버린 거죠. 배값도 같이 뛰었어요. 3배 짓는 가격이 이번 10년 사이에 40에서 50%대까지 올랐습니다. 부동산으로 치면 집값이 몇 년 만에 반값이 더 붙은 셈이에요. 파는 사람이 갑이 되는 시장, 그게 딱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르 입장에서 그림이 어떻게 됐냐면요. 예전엔 거제도가 일감이 없어서 굽신거리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거제도 도크가 꽉 차서 카타르가 돈을 싸들고 와도 자리가 없는 상황으로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손님이 아무리 부자여도 식당에 빈 테이블이 없으면 못 앉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결정타였어요. 라스라판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26년 3월,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이 카타르의 라스라판 산업단지를 때렸어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카타르 가스 산업의 심장 같은 데예요. 나라 곳간이 통째로 여기 몰려있는 셈이죠. 이 폭격으로 LNG 트레인이라고 하는 가스 생산 설비가 2기 나갔어요. 여기에 GTL이라는 시설까지 크게 손상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냐면요. 카타르의 가스 수출 능력 자체가 한 번에 약 17% 날아갔어요. 10개 만들던 걸 8개밖에 못 만들게 된 겁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이에요. 돈으로 따지면 연간 매출 손실이 2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됩니다. 우리 돈으로 29조 원이에요. 29조 원,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80만 년을 일해야 모으는 돈을 카타르는 딱 한 해에 미사일 몇 발로 날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카타르가 어떻게 했겠어요? 계약을 지킬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포스마주어라는 걸 선언합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천재지변이라 계약을 못 지켜도 봐달라는 조항이에요. 태풍 나서 가게 문 못 열었으니 이번 달 임대료 좀 봐주세요. 그런 상황인 거죠.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나라가 손들고 미안하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가 나와요. 이렇게 얻어맞아서 살림이 쪼그라들었으면 배를 덜 사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카타르는 반대로 배가 더 급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카타르한테는 노스필드라는 세계 최대 가스전이 있거든요. 여기서 가스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캐서 팔겠다는 초대형 계획을 이미 세워놨어요. 지금 연간 7,700만 톤 뽑는 걸 1억 4,200만 톤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무려 85%를 더 캐겠다는 거죠. 이걸 팔려면 가스를 실어 나를 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러니까 라스라판이 폭격당했든 안 당했든 이 증상 계획을 밀어붙이려면 카타르는 무조건 3배가 필요했던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래요. 값싼 중국 배는 자꾸 멈춰서고 거래 정치로 밀어주려 해도 배가 고장 나니 소용없고
슈퍼사이클로 도크는 꽉 찼고 폭격까지 맞았는데 증산은 해야 하고 이 모든 게 한꺼번에 겹치면서 카타르는 이제 정말 배가 급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엔 카타르가 갑이 아니었어요. 5년 만에 거제도 도크 앞에 다시 선 카타르가 들은 대답 기억하시죠? 죄송한데요, 2028년까지 자리가 없는데요. 이 한마디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타르의 LNG선 프로젝트 통틀어서 128척이었어요. 이 배들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을까요? 한국이 98척을 가져갔습니다. 전체의 약 72%예요. 10척 중에 7척이 넘게 거제도로 온 거죠. 나머지를 중국이 겨우 나눠 가졌고요. 한번 곱씹어 보세요. 2020년에 한국은 너무 비싸다면서 우리를 잘라냈던 그 카타르가 5년 뒤엔 배 10척 중 7척 넘게 다시 한국에 맡긴 겁니다. 비싸다고 내쳤던 그 손을 결국 제 발로 다시 잡으러 온 거예요. 6조 아끼려던 그 계산기가 돌고 돌아 29조짜리 후회로 돌아온 셈이죠. 그럼 카타르가 돌아왔을 때 거제도 사정은 어땠을까요? 이게 통쾌한 대목입니다. 한국 조선 빅3의 도크, 그러니까 대형배를 짓는 그 작업장이 2028년까지 예약이 꽉 차 있었어요. 빈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배를 주문하려는 선주들이 지금 2029년 자리를 놓고 서로 먼저 잡겠다고 경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전엔 조성소가 일감 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배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대가 된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파트 초반에 봤던 2015년 그 빙하기요? 도크가 텅텅 비고 거제도 인구가 줄줄이 빠져나가고 조선소마다 조 단위로 적자를 보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 바닥을 이악 물고 버텨낸 자리에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나라가 줄을 서 있는 거예요. 10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뒤집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숫자 하나만 더 보실게요. 삼성중공업 한 곳의 수주잔고. 그러니까 이미 받아둔 일감을 돈으로 환산한 게 40조 원대예요. 한 회사가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월급으로 치면요, 300만 원씩 버는 사람 100만 명이 넉 달치 월급을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 일감이 이미 창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없는 자리를 억지로 내줄 이유가 없죠. 업계에서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조선사가 선주를 골라받는 시대다. 예전엔 배 사는 사람이 조선소를 고르고 값을 깎았죠. 그런데 지금은 배 만드는 쪽이 당신네 물량은 받고 당신네는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손님을 고르는 겁니다. 백화점 명품 매장 앞에 손님이 줄 서서 기다리는 그 그림이랑 똑같아요. 파는 쪽이 완전히 갑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카타르가 돈이 많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우리한테 인심 쓴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카타르가 안 판 게 아니라 카타르 자체가 못 파는 상태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카타르는 가스를 실어 나를 배가 없으면 애써 캔가스를 팔 수가 없어요. 배가 곧 돈줄인 거죠. 아무리 땅속에 가스가 넘쳐도 실어 나를 배가 없으면 그 가스는 그냥 땅속에 묻힌 진 돌덩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배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곳이 사실상 거제도밖에 없고 그 거제도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나라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배를 못 구해서 발이 묶인 겁니다. 부자 나라가 을이 됐다는 게 바로 이 뜻이에요. 2020년에 6조 아끼자고 우리를 잘라냈던 카타르가 미사일에 29조를 날리고 5년 만에 돈다발을 들고 거제도 앞에 줄을 섰는데 돌아온 대답은 2028년까지 자리가 없다는 한마디. 이거보다 통쾌한 반전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웃고 박수치며 끝내기엔 좀 일러요. 이 호황은 절대 공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배를 쓸어 담은 거제도 책상 위에 웃음기 싹 가시는 청구서가 3장 놓여 있습니다. 이 3장을 안 보고 넘어가면 우리는 딱 절반만 아는 거예요. 통쾌한 절반만 보고 진짜 무서운 절반은 놓치는 셈이죠. 이 청구서가 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 전기료까지 흔드는지 그것까지 봐야 이 이야기가 비로소 완성됩니다. 청구서 첫 장부터 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 청구서는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날아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USTR라고 하는데요. 이 기관이 섹션 301이라는 규제를 꺼내들었습니다. 핵심은 중국이 만든 배를 미국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아니 정확히는 어마어마한 통행료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중국 소유 선박은 순톤당 50달러부터 시작해서 매년 값을 올려 2028년에는 140달러까지 물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이 수출하는 LNG의 최소 1%는 반드시 미국에서 만든 배로 실어 나르라는 의무까지 붙였어요. 얼핏 보면 이건 중국을 때리는 규제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냐 싶으시죠? 반은 맞고 반은 걱정입니다. 맞는 쪽부터 보면 중국 배에 무거운 통행료가 붙으니 값싼 중국 배의 가격 경쟁력이 확 꺾입니다. 값이 싸서 골랐던 그 배가 이제는 미국 항구에 댈 때마다 돈을 토해내야 하니 매력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 조선소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쪽이 있어요. 미국 건조선 의무라는 게 결국 우리 조선소도 미국 안에 생산기지가 없으면 그 물량을 놓친다는 뜻이거든요. 미국이 자기 나라 배로 실으라는데 우리 배는 우리 땅에서 만드니까요. 다만 한 가지 숨 돌릴 틈은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미국과 중국이 무역 문제로 손을 잡으면서 이 규제를 딱 1년 유예하기로 했어요. 당장은 통행료가 0달러입니다. 하지만 이건 유예일 뿐이지 취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손 놓고 있지 않았어요. 한화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1억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미국 땅에 우리 깃발을 꽂아둔 셈이죠. 청구서가 날아오기 전에 미리 답장을 써둔 겁니다. 두 번째 청구서는 우리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화물창 국산화 숙제인데요. 앞에서 프랑스 기술 얘기하면서 우리도 한국형 화물창을 만들려고 애썼다고 말씀드렸죠. 그 첫 도전작이 KC-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KC-1을 실은 배에서 콜드스팟이라는 결함이 터졌어요. 배 안쪽에 차가운 냉기가 새어나오는 자리가 생긴 겁니다. 영하 163도짜리 액체를 담는 배에서 냉기가 샌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결함 때문에 삼성이 배상금을 물었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2026년 1월 법원은 이 설계 결함의 책임을 한국가스공사 쪽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게 2,99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삼성이 이긴 겁니다. 다만 결과가 어떻든 첫 국산 화물창이 바다 위에서 결함을 냈다는 사실은 남았죠. 이건 배상 청구서라기보다 국산화라는 숙제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청구서였습니다. 세 번째 청구서가 제일 아프고 오래갑니다. 프랑스로 빠져나가는 로열티예요. 배 안에 LNG를 담는 그 화물창 기술, 원천 특허를 프랑스 GTT라는 회사가 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배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설계도의 뿌리는 프랑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를 한 척 만들 때마다 이 회사에 통행세를 냅니다. 배 한 척당 선박값의 5% 정도가 로열티로 나가요. 남이 만든 길 위에 내 공장을 지어놓고 지나갈 때마다 돈을 내는 셈이죠. 이게 한두 척이면 몰라도 우리가 세계에서 배를 제일 많이 만드니 액수가 어마어마해집니다. 30년 동안 쌓인 이 로열티가 자그마치 7조 4천억 원이에요. 우리 월급으로 치면요, 상상하기도 벅찬 돈이 남의 나라 금고로 꾸준히 흘러 들어간 겁니다. 최근에도 이 유출은 안 멈췄어요. 2026년 첫 석 달 동안에만 3,500억 원이 프랑스로 넘어갔습니다. 배를 많이 팔수록 역설적으로 이 청구서 액수도 같이 불어나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세 장의 청구서를 펼쳐놓고 보면 마음이 좀 무거워지시죠? 그런데 마지막에 희망 한 줄은 꼭 얹어드리고 싶습니다. KC-1의 실패 이후 8년, 삼성이 이를 악물고 개량한 한국형 화물창 KC-2C를 2025년 10월에 상용화 단계로 밀어올렸어요. 실제로 바다에서 굴러가는 우리 화물창이 드디어 나온 겁니다. 프랑스에 내던 그 통행세를 언젠가 우리 손으로 끊어낼 첫 발을 뗀 거죠. 세 장의 청구서 뒤에 네 번째 장은 우리가 직접 쓰기 시작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청구서들 사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돌고 돌아서 우리 집 전기료까지 올라오거든요. 카타르가 흔들리면 왜 우리 집 거실까지 흔들리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하실 대목입니다. 카타르가 미사일을 맞든 말든 그게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저 멀리 중동 사막의 일이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겠나 싶으시겠지만 이건 남의 나라 뉴스가 아니라 우리 집 보일러 이야기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시작은 뜻밖에도 헬륨입니다. 풍선에 넣는 그 가벼운 기체, 맞아요. 그런데 이 헬륨이 사실 반도체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재거든요. 웨이퍼를 차갑게 식히는데 헬륨이 필요한데 이걸 대신할 물질이 사실상 없습니다. 문제는 이 헬륨을 어디서 가져오느냐예요. 카타르가 전 세계 헬륨 공급의 30%에서 35%를 대는 큰 손입니다. LNG를 뽑을 때 딸려 나오는 부산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는 이 헬륨의 65%에서 70%를 카타르에 기대고 있어요. 사실상 한 나라에 목줄을 맡긴 셈이죠. 여기서 아찔한 장면이 나옵니다. 카타르 라스라판이 미사일에 맞으면서
전 세계 헬륨 공급의 약 30%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어요. LNG 시설이 부서지니 부산물인 헬륨도 같이 끊긴 겁니다. 헬륨이라는 건 한번 대기 중으로 날아가면 다시 붙잡을 수도 없고 인공으로 만들어내기도 사실상 어려운 물질이에요. 그러니 공급처 한 곳이 무너지면 그 빈자리를 메울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 반도체 공장 입장에서는 심장이 철렁 너내려앉는 소식이죠. 삼성전자가 부랴부랴 헬륨을 재활용하는 자체 시스템을 라인에 들이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 번 쓴 헬륨을 버리지 않고 모아서 다시 쓰겠다는 거죠. 남한테 기대다간 언제 목이 졸릴지 모르니 스스로 살기를 찾기 시작한 거죠. 이제 도미노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보이시죠? 카타르가 흔들린다. 그러면 헬륨이 끊긴다. 그러면 반도체 만들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면 반도체 값이 오릅니다. 골패가 하나 넘어가면 다음 골패가 따라 넘어가듯 저 멀리 사막의 사건 하나가 우리 산업의 심장부까지 차례로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D램 시장의 69%를 쥐고 있채 그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물건이 요즘 없죠. 냉장고, 자동차, 스마트폰, 그리고 우리 집 보일러 조종기까지 다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반도체 값이 오르면 그 가격표는 결국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우리 지갑으로 돌아옵니다. 게다가 카타르 LNG가 실려 나오는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은 제일 좁은 데가 34km밖에 안 돼요. 여기가 조금만 막혀도 전 세계 가스값이 촐렁이고 그 여파는 우리 집 도시가스 요금, 겨울철 난방비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저 멀리 사막의 뉴스가 돌고 돌아 우리 집 보일러를 켜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마지막으로 숫자 얘기 말고 사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역전의 맨 밑바닥에는 거제도 사람들이 있거든요. 손톱보다 얇은 그 금속막을 한 땀 한 땀 용접하는 기술자 한 명을 키우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기계가 대신 못하는 일이에요. 사람 손의 감각으로 그 얇은 막이 터지지 않게 이어붙이는 겁니다. 이런 손은 하루아침에 돈으로 살 수도 공장을 새로 지어서 뚝딱 만들 수도 없어요. 그 10년짜리 손을 가진 용접工과 엔지니어들이 2015년 빙하기의 텅 빈 도크를 견디고 회사가 흔들리고 동료가 떠나는 걸 지켜보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월급이 깎이고 일감이 없어 도크가 텅 비어도 이 일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죠. 30년 세월을 그 차가운 쇳덩이 앞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카타르가 다시 거제도에 줄을 서게 만든 힘은 사실 대단한 정책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간이었어요.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돈으로도 못 산 게 바로 이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통계 화면에서 보는 수주잔고 몇십 조, 점유율 몇 %라는 숫자들, 그거 그냥 차가운 통계가 아닙니다. 오늘의 결과는 통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거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30년이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카타르는 6조를 아끼려고 값싼 중국 배를 골랐다가 결국 29조짜리 후회를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톱보다 얇은 0.7mm의 막과 그걸 다루는 30년의 손으로 이 판을 뒤집었죠. 물론 통쾌함 뒤에는 세 장의 청구서와 국산화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 한 척은 헬륨과 반도체를 거쳐 결국 우리 집 전기료와 난방비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배 한 척이 우리 삶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결과는 통계가 아니라 거제도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